안녕하세요. 서울의 상징이자 많은 분들의 추억의 장소 YTN 서울타워가 준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서울을 지켜온 YTN 서울타워의 숨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타워 50년의 빛 진행을 맡은 유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할 YTN의 조진혁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쾌함과 진중함을 동시에 겸비한 YTN 앵커 조진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YTN 앵커하면서 이렇게 옷을 벌리면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파는 기념 티셔츠인데 네, 제가 50주년 맞아서 네. 또 영광스러운 마음에 어제 이거 입고 잤거든요. 네. 아, 내돈내산? 그럼요. 아, 혹시 잠옷을 가져온 건 아예 아닙니다. 어제 샀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미래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제4대 서울 총괄 건축가이자 국내 베리어 프리 건축의 선구자 강병근 건축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병근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근현대사, 문화와 기억의 흐름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는 강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김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재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요, 그 YTN 서울타워 앞에 있는 YTN 서울타워 남산 스튜디오입니다. 너무 멋진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명칭에 대한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곳을 맨날 남산타워라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답은 YTN 서울타워입니다. 자, 남산타워는 남산 정상에 세워져서 자연스럽게 남산타워로 불렸는데 1969년 착공 당시부터 시민과 언론에서 가장 널리 쓰였던 이름이고요. 서울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전망대이자 송출탑이라는 이유로 불렸는데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법적 명칭은 서울타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N서울타워를 잠깐 거쳐서 YTN 서울타워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고요. 현재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도 YTN 서울타워입니다. 아유, 뉴스를 전달하는 우리 조진혁 앵커를 믿고 이제부터는 꼭 YTN 서울타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럴게요. 자, 남산은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공간인데 과거에는 어떤 공간이었는지 무척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역사 담당은 우리 김재훈 교수님이시니까 네네. 남산이 본격적으로 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어떤 남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부터일 겁니다. 네. 일단 조선이 건국이 된 다음에 여기를 수도로 결정을 하고 태조가 여기로 옮긴 다음에 남산이라고 하는 곳을 신성한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국사당이라고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지금은 인왕산으로 옮겼습니다. 네. 조선 시기에는 국사당이 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남산을 굉장히 신성한 산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름도 남산이 아니라 목멱산이라고 맞아요. 불렸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근데 남산 올라오면 항상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봉수대? 네. 네, 그 봉수대가 조선시대 혹시 사용하던 네. 거라고 저기 적혀 있던데.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 멀리 있는 지역의 정보들을 수합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지에 있었던 정보들이 남산으로 모이는 거죠. 봉수대와 송신탑이 모두 남산에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네요. 네, 정보가 모이게 딱 가장 중요한 자리였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이 남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걸지 우리 건축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조선이 여기에다가 한양도성을 만들 때부터 남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앞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금님이 사시는 궁에서 볼 때, 또 중심에서 볼 때 남쪽에 있는 산이니까 당연히 이제 남산을 더 중시 여겼죠. 궁궐에서 중심으로 바라보면 바로 바라보는 게 남쪽이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훨씬 그렇죠. 컸었겠다. 그럼 조선시대 때 그렇게 중요했던 남산이
그다음 이후에 남산타워가 생기기 전까지 뭐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도 거치고 뭐 그랬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의 남산의 역할은 어땠었을까요? 그건 우리 김 교수님이 네. 뭐 좀 설명을 하시죠. 일단 남산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부터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이 돼요.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일본 공사관이 남산에 있었거든요. 공사관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옹산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다 일본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 변화를 해 나가기 네.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조선신궁까지 짓게 되는 거죠. 네, 참 남산이 중요한 곳은 맞나 보네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 여기에 와서 점령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애환이 많아진 곳인 것 같아요. 남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송신탑이 들어선 곳도 남산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1960년대 들어서 시작된 TV 방송 우리 일상을 크게 바꿔놨는데요. 1961년 KBS가 TV 방송 실시 계획을 확정했고 12월 1일에 개국했습니다. 이후 남산 최초의 75m 철탑이 세워졌는데요. 이후 1969년까지 각 방송사들이 개별적으로 남산의 송신탑을 우후죽순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호가 엉키기도 했겠죠. 그래서 민간방송협회 정환옥 부회장이 방송사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철탑 건립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파탑 주식회사를 설립한 거죠. 아, 일명 종합 철탑 건립 프로젝트. 당시에 서울타워가 이렇게 탄생이 됐다라는 건 거죠? 네. 다른 이유도 또 있습니다. 당시 60년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됐었던 게 방송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만 하더라도 1968년 정도면 북한 북한 방송이 방송이 들려요? 들렸었대요. 오. 저도 그때 산 사람은 아니어서. 아니,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북한 방송이요? 라디오는 자주 잡혔죠. 흔히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가요? 근데 그게 꼭 대남 방송이었었던 건 아니고. 북한에서 하는 방송이 청취 가능했다. 근데 그 중에 뭐 대남 방송이 껴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그 결정이 됐었고, 그래서 남산에 높은 송수신탑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송수신탑의 기능도 있지만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용도를 하나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오는 걸 여기에서 방해 전파를 쏴서 그걸 덮어버리는 차단.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보다도 또 더 높게 이렇게 올렸었던 겁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1969년에 착공을 시작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아시아에서 그 도쿄타워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타워를 만들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그렇게 뛰어났었던 건가요? 콘크리트로 하는 기술은 뛰어났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남산이 240m라는 해발 고도가 있으니까 그하고 합하게 되면은 동경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높은 탑이 아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와, 높았어요. 그래요. 그 예. 당시에. 네, 480m 가까이 됐으니까 그건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탑이었는데 당시에 그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전파를 여기서 발신을 하면은 영향력이 100km였으니까요. 굉장한 전파력을 가진 송출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네. 거예요. 좀 전에 그 도쿄타워도 말씀하셨고 서울타워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YTN 서울타워를 설계한 분은 누굴까요? 강병근 교수님 아니실까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고
장정렬 건축가인데요. 그 유교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건축가로 활동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공학적인 것을 설계하는데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남산타워를 그분이 하시는데 적임자가 아니었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이 서울타워가 1969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콘크리트 기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실력이 있었던 것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콘크리트 기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시는 기술적으로 콘크리트 기술이 다른 기술에 앞서 있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가치도 네. 훨씬 더 그게 보통 이런 큰 높이의 구조물을 당시에 세울 때는 송수탑이 아니더라도 네. 철골로 대부분을 만들었죠. 에펠이 그렇고 그러네요. 동경타워도 다가 그렇고 예. 다 철골을 가지고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훨씬 더 쉬웠거든요. 우리는 콘크리트를 쓰게 된 것이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국산으로 쓰는 것이 쉬웠는데 철골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생산을 못했어요. 포항제철이 그때. 특히 산 위에 할 때는 철골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콘크리트를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자체를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것도 순수한 우리 기술진들의 힘으로 설계하고 공사했다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안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크레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건을 들어가지고 올려서 거기서 내려주면 그렇죠. 되는데 그때는 다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펌프카라고 그래서 밑에서 콘크리트를 믹스를 해가지고 쏴서 올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 와이어 로프를 가지고 감아가지고 이런 망태기에다가 물, 흙, 모래, 시멘트, 철근 다 하나씩 올려가지고 위에서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부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문화유산으로 생각할 정도의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기념비적인 만들어주신 겁니다. 분들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럼.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75년에 서울타워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자마자 곧바로 시민한테 개방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교수님? 이게 만들어지는 계기에서부터가 사실 국가 안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시기는 또 유신 시절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여기 사실 바로 옆이 중앙정보부예요. 맞아요. 중앙정보부에서도 한번 보안 점검은 했다고 합니다. 보안 점검을 했을 때도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정도로 해서 넘어가서 짓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완공까지 했는데 기사가 하나가 문제가 돼요. 네.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개성도 보이고 어디도 보이고 저 멀리 뭐 북녘 땅이 보입니다.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됐었던 네. 건 청와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시민에게 공개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당시 이제 유신의 절대 권력자가 네. 판단을 하게 됐고, 여기는 구경 오지 마세요라고 해서 묶어놨었던 거죠.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시민들이 안보를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시민들의 통제가 안 됐다. 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뭐 단순하게 타워 정상에 있는 전망대뿐만 아니라 남산 자체가 그때는 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아픔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네. 그렇게 꽁꽁 숨겨두었던 이곳을
드디어 1980년 10월 15일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서울 남산에 있는 해발 479.7m의 서울타워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1980년이면 이제 막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고작 몇 달 전에 이제 광주에서의 가슴 아픈 일도 있고 했었을 때였는데 또 흥미롭게도 이 무렵이 되면은 이제 신군부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흔히 그걸 이제 유아 정책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3S 정책으로 맞아요. 불리는 거죠. 프로야구 시작하고. 야구 같은 네. 것도 하고 프로축구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책들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1980년 정도 수준이 되면 한국 경제는 중진국 수준 단계로 올라섭니다. 그럼 경제가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건 본인들은 억누르고 싶지만 시민의식은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해요. 서울 살았었던 사람들이라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데? 맞아요. 저렇게 큰데.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데 남산의 이미지가 워낙 어둡고 그다음에 저기는 안보 시설이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궁금한 채로 뒀었던 걸 전두환 정권에서 그걸 이용한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개방하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신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맞아요. 강 교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완전히 정말 우주인이 된 기분이죠. 그 당시에 느낌은 그랬습니다. 네. 마치 우주에 가서 달나라에 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파노라마 뷰가 사방으로 쭉 퍼지는데 멀리 있는 산들까지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정말 우리 서울이 대단하다는 자부심을 그때 많이 가졌죠. 어쨌든 이 세월을 거쳐서 이제 1990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90년대로 오니까 벌써 그 사이에 이 YTN 서울타워가 굉장히 우리들과 가까워지고 시민들과 친숙해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90년대 맞아요. 오니까. 네. 그리고 90년대 이후로 또 넘어오면서 이 YTN 서울타워가 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또 많이 달라지고 그랬죠. 네. 뭐 여기 타워가 달라졌다기보다는 남산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 그렇죠.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뭐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만 남산 제모스 찾기 뭐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산 전체를 좀 시민에게 돌려주는 모습들로 조금씩 변화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제대로 이용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한남대교 이렇게 넘어가면 늘 남산을 가리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웨인 아파트라고. 네. 근데 그것도 좀 유달리 높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가리다 보니까 이걸 좀 허물고 남산의 제 모습을 좀 찾아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남산이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좀 보여주는 그 이후에 또 안기부도 또 딴 데로 옮겨가게 되고 이런 모습들로 변화되면서 서울 타워뿐만 아니라 남산 전체가 좀 변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9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울타워가 YTN이 인수한 후에 YTN 서울타워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새 단장도 했거든요.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전 가까운 서울타워를 찾아요. 푸른 숲과 맑은 공기, 서울타워로 오세요. 이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YTN 대표 앵커 우리 조진혁 앵커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YTN은 2000년에 YTN 서울타워를 인수했는데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지금도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 서울시가 진행한 설문에서 외국인이 뽑은 관광 명소 1위로 꼽혔고요. 2013년에는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최고 명소 1위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중에 네. 요즘에 남산 이게 YTN 서울 타워를 안 찍는 게 더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찍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앙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서라도 찍으면 맞아요. 한 컷은 걸리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도 이곳을 드라마 속에서 보고 꼭 오고 싶어하는 장소로 찾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울이 지금 연간 관광객 수를 3천만 명이 곧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 한 번쯤은 남산에 있는 정상까지 올라오고 또 올라온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거의 다 아마 다 올라가실 거예요. 전망대까지. 저희 기억해 보면 네. 외국 여행 갈 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데는 꼭 한 번씩 맞아요, 올라가서 맞아요. 불러보는 게 전망을 봐야 되니까. 네, 여행 프로그램에 그렇죠. 꼭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그 YTN 서울타워는 이렇게 올라와서 직접 보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멀리서 쳐다볼 때도 산 아래서 쳐다볼 때도 너무나 멋있잖아요. 특히 밤에 쳐다보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빛깔이 막 있는데 그 색깔의 의미를 혹시들 알고 계시는지요? 초록이 보통. 아 초록이 보통. 네. 그럼 이제 순서대로 그 다음을 말씀드리면 노랑은 공기질이 좀 안 좋다. 나쁨이고 빨강이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매우 나쁨입니다. 맞아요. 네. 빨강일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볼 때마다 느끼니까 서울타워, 우리 YTN 서울타워 참 예쁜데 그런데 색깔을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될지 걸어도 될지 맞아요. 한번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미세먼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오. 교수님. 그러지 않나요? 예, 역시 맞아요. 교수님. 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역시 우리 YTN 대표 앵커. 네. YTN 서울타워는 이 공기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감정까지 표현하는 특별한 건축물인데요. 자, 파리 테러 사건 발생 시에는 프랑스와의 연대 의미로 프랑스의 국기 색상인 파란색과 흰색, 빨간색 순으로 조명을 변경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의 의미로 우크라이나 국기 색상으로 조명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자,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에너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자정까지 운영되던 조명을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겨 소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3월에 어스 아워, 그러니까 지구촌 불끄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서 1시간 동안 조명을 완전히 끄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나 또 다른 어떤 세계적인 정세를 여기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은 서울의 표현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갖다 공감합니다 하는 걸 송출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현대 방식의 송출탑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이것도 송출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건축가님, 우리 YTN 서울타워가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서울과 함께 하려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나라만큼 사계가 뚜렷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의 변화에 따라서 눈이 올 때는 남산 안에 있는 YTN 서울타워에서 눈이 오는 모습, 또 봄꽃이 필 때는 봄꽃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 등등이 자연과 어울려 가지고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포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서울의 역할이 단순하게 우리 수도 서울이 아니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의 핵이 어디로 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구촌 인구의 65억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고, 그럼 아시아의 중심이 어디 갈 것이냐? 지금 세계의 모든 미래학자들이 보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산업을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춤이 세계를 춤추게 하고 우리의 노래가 세계인을 노래하게 하듯이, 그러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우리 남산이 있고 우리 YTN 타워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이 스스로가 아마 나도 이래야 되겠다, 나도 이랬던 사명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뭔가 티셔츠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뜨겁네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제가 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YTN 서울타워 5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전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과거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게 과거에 있었던 일 그대로만 놓고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거는 과거를 과거로서만 가둬놓는 거거든요. 어두웠었던 역사도 갖고 있는 타워기도 하지만 뭐 국가 안보와 어떤 군사 독재 이런 것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이거를 지금의 우리가 활용할 때는 꼭 거기에 갇힐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좀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YTN 서울타워가 50년이 되다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요. 아이는 또 새로운 매력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진짜 3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귀한 공간이에요. YTN 서울타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타워 50년의 빛 저희가 준비해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YTN 서울타워가 앞으로도 시대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잘 써나가기를 바라고요. 이 소중한 공간을 더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곳 YTN 서울타워에서 나만의 특별한 추억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